저는 지금 이게 한 30분이면 끝날 발표 자료로 생각하고 만들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. 지금 몇 분이나 있나? 거의 1시간 반을 떠든 것 같은데. 예, 뭐 중요하니까 할 거고. 이게 여러분들이 그 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좀 딴 얘기인데, 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대학원에 있다 보면은 그걸 배우거나 뭐 관련된 책을 보거나 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책도 되게 많아요. 여러분들 찾아보면은 논문 작성에 대한 책 진짜 많습니다.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뭐 논문 작성에 대한 강좌들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대개는 논문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영어 논문을 쓰는 데 집중을 하거든요. 영어 논문 쓰는 법에 대한 강좌들을 하는데, 근데 그걸 또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영문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이 해요. 제가 대학원 때도 그랬고, 최근에 우리 학과에서 했던 수업도 그렇고. 근데 이제 영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문장 쓰는 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하고, 그분들도 논문 쓰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잘 얘기는 해주시는데, 이제 근본적으로 그러면 공대에서 논문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답은 이제 아무래도 실제로 공대에서 논문 쓴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어 논문 작성이랑 별개로 그냥 공대에서 논문 쓰는 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실히 감을 잡고 계셔야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쓴 문장을 영어로 바꾸면 되거든요. 네, 그 정도예요. 그래서 제 생각엔 한글 글쓰기가 돼야 된다. 그게 중요하다라고 돼 있고, 이제 논문을 실제 본문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. 논문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논문의 형식은 진짜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무리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논문의 구성을 혁신적으로 바꾸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지금까지 100년 이상의 역사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독자의 이해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미 정해진 거예요.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. 말 그대로 진화의 산물인 거죠. 그러니까 꼭 그거를 억지로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. 예를 들자면 나는 혁신적인 사람이야. 그래서 발로 걸어 다니지 않고 팔로 걸어 다닐래. 물구나무를 써서.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. 네, 아무도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정형화되어 있는 형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게 이제 대학원에서 중요하죠. 구성은 아까 논문 2개 보여드렸잖아요. 서론이랑 연구 방법, 연구 대상, 결과 및 고찰,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꼭 이 모든 챕터들이 길이가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. 당연한 얘기지만. 그래서 그럼 논문이 뭐냐에 대해, 논문을 왜 쓰냐에 대해서 다시 근본적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은, 논문은 뭐냐면은 내가 이런 연구를 해서 이런 걸 나왔는데 이건 이런 이유다라고 내가 찾은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, 남한테. 근데 찾은 거를 그냥 얘기를 해주면은 뭐 남이 어떻게 그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잖아요.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어디 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요. 그러면 뭐 자기 사진들 막 찍었잖아요. 그거 이제 짝짝 보여주면서 여기가 내가 이거 했다 이거 했다, 그런 식으로 그냥 누굴 앉혀놓고 내가 보여준다라고 하면 안 되고, 논문에서는 그 사람을 유럽에 데리고 가서 하나하나를 설명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럽에 가가지고 뭐 로마에 갔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제안한 코스를 가면서 보면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에 그대로 끄덕끄덕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, 논문이. 그냥 딱 이렇게 보고서를 같이 쭉 사진 착각착각 찍어가지고 여기선 뭘 봤다 좋았다 뭘 봤다 좋았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연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 원래 목적은, 논문에서는 이 사람이 내 논문을 보고 똑같이 연구를 했을 때, 똑같은 그 실험이나 해석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. 그럼 그 결과를 봐라, 내가 시킨 대로 했더니 이게 나왔지. 그러면 이건 이런 의미야.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원래 논문의 목적인데, 근데 뭐 그 연구를 일일이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. 우리가 바쁜 사람들인데. 그래서 따라하진 못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은 대신 해주는 거죠. 그러니까 듣는 사람을 이 멱살을 잡고 로마 한복판에 앉혀놓고 설명을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할 수는 없으니 그냥 사진을 찍어서 지도랑 같이 보여주면서 설명은 하는 거예요. 다만 그 목적은 뭐다? 그 사람이 로마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게 목적인 거죠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구에 대해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, 논문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 서론을 씁니다. 이 연구는 왜 해야 되는지를 쓰는 거예요. 이 연구가 왜 했는지, 나는 이런 방법을 왜 택했는지. 그럼 그 방법을 내 목적에 맞게 어떻게 썼는지.
그걸 뭐에 적용해서 너희들한테 보여줄 건지, 거기서 뭘 찾았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지, 그래 다 하고 요약까지 한번 해주면은 논문이 끝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시작할 때 우선 제 기준으로는 서론하고 연구 방법 대상 정도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써놔야 돼요, 문장을. 그걸 했을 때 뭐가 나올지도 사실 우리가 가설이라고 해서 뭐 이런 걸 하면 이런 게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걸 실험을 하잖아요. 해석을 하고. 사실 그렇게 해야 돼서 이거를 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다 설계를 하는 거예요. 물론 실험하다 보면 바뀔 수 있죠. 근데 근본적으로 크게는 안 바뀌어야 되잖아요. 그럼 여러분들 가설이 틀렸다는 얘기니까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실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실험 결과로 논문을 써야지 생각은 하지만 실험하기 전에 서론, 연구 방법, 연구 대상은 이미 다 써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. 정해놓고. 이제 서론 얘기를 합시다. 서론은 논문을 쓸 때 내 연구가 왜 가치가 있나, 그 다음에 나는 왜 이런 연구를 하나, 왜 이렇게 구성을 했나 등등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는 도입부이기 때문에 우선 내 논문이 이래서 가치가 있다, 이래서 잘 팔릴 거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그런 도입부예요. 그래서 현재 상황부터 연구 주제,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구 주제 있잖아요. 거기까지 왜 갔냐를 여러분들이 잘 가이드를 해가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. 그 다음에 서론 끝에는 본 논문의 구성을 정리를 해야 돼요. 본 논문은 이렇게 구성되었다라고.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가 자주 쓰는 서론 작성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. 최근 무슨 주제가 중요해지고 있다. 선박 산업에서 뭐가 있어요? 뭐 환경 규제, 시장 변화 등이 있는 뭐 있잖아요. 뭐 아니면 최근 뭐 선박 사고가 나가지고 어디 석유 유출로 인한 환경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. 물론 이 논문을 보는 사람들은 환경 문제가 중요한지 알아요. 아니까 이 논문을 보는 건데 그래도 최소한 주위 상황으로부터 시작을 한 이렇게 이야기를 좁혀가는 그런 단계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즘 중요해진 이 주제에서는 무엇에 대한 연구가 핵심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뭐 선박 조종 성능에서는 요새는 뭐 파랑의 영향이 핵심이야, 아니면 벽면의 영향이 핵심이야, 얘기할 수 있잖아요. 여기서 제가 예시를 한 거는 선박 환경이 요새 중요하긴 한데 거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연료를 적게 쓰는 게 중요해. 근데 연료를 적게 쓰려면은 저항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해 라고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 대상인 선박의 저항 성능과 관련해서 이렇게 좁혀온 거죠. 그 다음 무슨 연구는, 기존의 연구는 어떤 측면에서만 연구되었어.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기까지 했는데 난 그거 말고 더 나간 걸 연구하겠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말로 설명을 하자면 저항 개선은 조파 저항이나 마찰 저항에서만 연구되어 왔어. 그러면 형상 저항은 안 했어. 같은 걸로 형상 저항은 변하지 않는 걸로 쳐왔어 라고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형상 개수는 프루드수에 대한 영향을 무시해 왔어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읽어보고 알겠죠. 아, 얘는 그러면 프루드수에 대한 영향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독자가 쫓아올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루려는 대상을 한 거예요. 전통적으로 이러한 분들이 있었고 나의 신규성은 여기에 있어 라고 하는 거죠.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신규성을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신규성이라는 게 결국엔 남들이 이전에 하지 않아서 내가 하니까 새로운 거야 잖아요. 그럼 남들이 이전에 뭘 했는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. 남들이 이전에 뭐 했는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내게 새롭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기꾼이잖아요. 그러니까 남들이 한 거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. 네, 됐고 그 다음에 형상계수에 대한 지금 여기서 형상계수에 대한 프루드수 영향을 보는 게 연구의 주제 같은데, 연구의 소재 같은데 걔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해 라고 여러분들이 제안을 할 수 있죠. 이전엔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루는 주제가 이게 새 건데, 이게 새로운 주제인데 그 새로운 주제에 대한 연구 방법론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야 돼요. 그럼 사람들이 이 주제를 위해서 이 방법론을 넌 쓰려고 하는구나. 근데 그럼 이 방법론이 믿을만 하냐? 그게 문제잖아요. 얘는 이런 데선 이미 자주 사용되었어. 그래서 믿을만 하다 라고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야
그러면 너는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보기 위해 어떤 연구 방법론을 들고 왔구나. 아까 ABC 얘기한 거죠. 그게 갖춰지는 거죠. 이 연구의 서론의 전개를 따라서 여러분들은 본 연구에서는 이 순서가 좀 여기 글 기준으로 써서 그런데 우리 앞에서는 A에 대한 B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C를 도입했다라고 하면 되겠죠. 네. 뭐 그런 식으로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연구에 나는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됐냐에 대해서 쭉 쓰는 거예요. 뭐 개인적 호기심 그런 얘기는 절대 쓰지 마시고 얘가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최대한 잘 설명을 하셔야 되죠. 여기까지 다 썼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난 이런 연구를 할 거야 라고 설명이 된 거예요. 그 다음에 한 문단은 할애를 해서 본 논문은 어떻게 구성되었다 라고 써줘야 됩니다. 이게 국문 논문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잘 건너뛰는 부분이거든요. 잘 안 써요. 근데 이거 중요해요. 일반적으로 원래 기술적 글쓰기를 할 때 이 글은 이렇게 구성되었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볼 때 뭐 소설책 같은 거 말고 그냥 어디 좀 제대로 쓴 입문책 같은 것도 보면은 이거에 꼭 앞에 들어가요. 서문에 본 책은 어떻게 구성되었다. 뭐는 어디는 뭐를 다루고 뭐를 하고 그런 얘기.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챕터라고 하면 안 되고 섹션이라고 많이 써요. 챕터는 책에서 장이 나눠지는 거고 우리 논문에서는 되게 섹션이라고 하거든요. 얘는 한글로는 얘도 장이라고 하나? 절? 한글에서는 잘 쓰진 않는데 장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. 어쨌든 이걸로 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문서 안에서 구획을 쪼개는 게 섹션이에요. 책에서 쪼개는 건 챕터고. 어쨌든 다음 섹션은 연구 방법론에 대한 거고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해석할 건지를 설명을 먼저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 기법을 들고 왔다거나 아니면은 이 연구는 해석 기법이 중요해라고 하면은 그걸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. 나는 이전에는 이런 해석 기법이 주로 쓰였는데 이번에는 이런 해석 기법을 들고 왔어요라고 설명하는 섹션이 들어갑니다. 연구 방법이고요. 어떤 게 들어갔는지 뭐 수학적 모델, 수치 해석 기법, 딥러닝 같은 것도 여기 쓰여야겠죠.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학적 이론 아니면은 유체나 구조 해석 같으면은 지배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. 내가 다루는 물리 현상은 반드시 이 지배 방정식을 따라야 돼. F는 MA 아니면 네비어-스톡스 식 뭐 그런 것들. 그거를 써줘야 되겠죠. 그래야 이 사람은 여기에 기반한 물리 현상을 해석하는 게 목표구나라고 이해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정말 연구 방법에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중간에 건너뛰는 게 있으면 안 돼요. 처음부터 끝까지를 독자가 다 따라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아까 그 유럽에 데려가지 않더라도 순서대로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문만 보고도 그 사람이 로마에 가가지고 똑같은 걸 구경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뭐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고 그 다음에 뭐를 보고 뭐를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다 건너뛰고 저기 콜로세움 사진 보여주면서 야 이거 멋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. 그래서 서술된 내용만으로도 독자가 똑같은 연구를 재생산, 리프로덕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. 상세하게 쓰는 게 진짜 중요해요.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건너뛰거든요. 왜냐하면 자기들도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나 이거를 건너뛰면서 쓰는 거예요. 제대로 안 한다면은 남이 똑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써야 되는 거죠. 뭐 물론 실험하는 입장에서 저는 실험하는 입장에서는 실험 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독자일 수도 있어요. 뭐 충남대학교 조파수조가 다른 데 없잖아요. 그래도 최대한 상세하게 써줍니다.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똑같이 할 수는 있게끔 하는 거죠. 뭐 그냥 니들은 이런 장비 없지? 우리는 이런 걸 했어. 정말 막 대단하지 않니? 그런 식으로 쓰는 거는 학술적 파급력도 없고요. 그건 논문이라고 하면 안 돼요. 그거는 학술적인 트롤링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. 전 그래서 그런 논문들 보면 항상 리젝을 주거든요. 게재를 불가하다라고 항상 줘요. 왜냐하면 남들한테 학술적 파급력이 전혀 없는데 그냥 자기 자랑이잖아요. 어쨌든 자기 자랑으로 쓰는 논문은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. 남한테 의미가 있어야 논문입니다.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간과를 하는 게 상용 프로그램의 경우 상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죠. 뭐 NCS라거나 스타CCM, CFD라거나 할 수 있어요. 그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걸 했을 때도 제공하는 기능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거는 안 돼요. 원래는. 그래서
제가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고 CFD 하는 사람들 진짜 자주 쓰는 게 벨로시티 인렛 프레시 아웃렛 이거 쓰거든요. 근데 이거 논문에다 쓰면은 절대 안 돼요. 왜냐면 벨로시티 인렛 프레시 아웃렛은 그 해석의 경계 조건, 이게 경계 조건이거든요. 이 경계 조건의 물리적인 내용을 전혀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. 벨로시티 인렛이 뭐 어쨌다는 거야? 라는 얘기 나오죠. 그러니까 그걸 학술적인 용어로 바꿔서 CFD를 여러분들이 상용 코드를 썼다고 하더라도 NCS로 해석을 했어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논문을 읽고 다시 재생산을 해볼, 리프로덕션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은 NCS가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. 그냥 자기가 개발한 코드를 쓸 거예요. 그러면은 학술적인 용어로 쓰자겠죠. NCS에서만 통용되는 용어를 쓰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코드를 개발할 때 NCS 용어를 그대로 논문에 쓰면은 이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? 그래서 나는 코드를 못 따라하겠는데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NCS에서 나오는 기능이더라도 이딴 식으로 쓰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정확히 어떤 경계 조건이 적용되었다라고 써야 돼요. 물론 그 NCS나 스타시시엠 같은 거 매뉴얼 보면은 경계 조건에 대해서 이런 거 수식이 쓰였다라고 써져 있거든요. 걔를 찾아서 쓰라는 얘기예요. 그냥 책임감 없게 거기 쓰이는 용어들 쓰지 말고. 이제 그 다음에 연구 대상에 대한 섹션으로 넘어오면은 뭐를 가지고 했냐겠죠. 대상 문제. 그러니까 뭐 나는 이런 앞에서 개발한 해석 시스템을 여기에 적용했어. 아니면 여기 앞에서 개발한 실험 기법을 이 배에 적용을 했어. 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실험이 주를 이루는 논문의 경우는 뭐야, 연구 대상이 아니라 앞에 연구 기법이에요. 방법. 연구 방법하고 통합해가지고 이제 한 섹션에 쓰기도 해요. 저 같은 경우는 자주 그렇게 쓰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실험 시설 장비는 뭐 연구 대상이긴 한데 실험 모형이랑 걔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있잖아요. 뭐 저항을 재가지고 저항 개수를 뽑았다거나 그런 내용들 이제 그런 것들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절대적으로 막 연구 대상이랑 방법을 쪼개야 된다 그러진 않아요.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합치는 게 말이 되면 합치세요. 그 다음에 실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 논문 쓸 때 이제 어떤 장비 썼는지 당연히 써야죠. 아까 앞에서 리프로덕션 얘기했잖아요.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똑같이 컴퓨터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짜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써주는 게 핵심이에요. 실험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장비를 사서 실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핵심이죠. 그래서 실험 장비들을 썼을 때 뭐 뭘로 데이터를 쟀다, 뭐가 레이저를 쐈다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실험 장비명을 쓰시고요. 그 다음에 뒤에 제조사에 위치한 도시, 국가를 써줘요. 그래서 어디에 무슨 장비를 가지고 실험했다라고 밝혀줘야 실험을 리프로덕션 하는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겠죠. 적어도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뭐를 만들었다. 주문 제작을 했는데 걔의 성능은 뭐뭐뭐다. 정도를 써줘야 남들이 봤을 때 의미가 있는 논문이죠. 뭐 그냥 우리는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되게 뛰어난 장비를 그냥 썼다. 남들이 따라할 수 없잖아요, 실험을. 그런 거는 논문으로서 의미가 없다. 라는 얘기고 이제 이것도 꽤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결과 및 고찰 섹션에서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각을 해가지고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. 나중에 제가 수업 때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 및 고찰에 들어갑니다. 다만 뭐를 염두에 두고 써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ABC 얘기했죠. 어떤 대상에 대한 변수의 영향을 C를 통해서 봤을 때 그 영향은 D다라고 딱 보여줄 수 있는 표 아니면 그림이 들어가는 게 좋은 논문이에요. 그게 없이 그냥 결과만 줄줄줄줄 써가지고 변수의 영향은 뭐 그림 뭐 그렇게 쭉 가는 거는 전혀 좋은 독자 입장에서 이게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은 그 결과를 하나의 표나 그림으로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결과 및 고찰의 핵심이고 거기까지 얘기를 이렇게 가는 거죠. 그러면 그냥 실험 계측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정리된 어떤 파라미터들이 나오겠죠. 그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통계적인 그런 모양을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.
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에서 야 봐라, A에 대한 B의 영향은 얘가 B가 되겠죠. A에 대한 B의 영향은 얘가 A고, B가 변할 때 A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다. 정리를 했을 때 그럼 이 그래프의 모양새를 봤을 때 이 영향은 D임에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논문의 결과 및 고찰의 목적이에요.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잘 끌고 가야 그게 논문으로서 이제 독자들이 읽기에 좋은 거죠. 그래서 독자한테 우선 제가 일반적으로 하기에는 데이터 처리 과정을 한 번은 보여줘요. 막 계측한 데이터 아니면 로 데이터라고 해서 그냥 날것의 데이터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를 한번 쭉 보여주고, 그래서 뒤에서 다른 케이스들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. 그렇게 했더니 결과 그림이 이런 게 나왔다 라고 하는 거죠. 그냥 매 케이스의 해석 결과만 보여주는 거는 썩 논문으로서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.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까지 얘기하고 쉬었다 할게요. 근데 결론은 사실 앞에서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. 논문들 중요한 거 얘기 다 했죠. 그럼 그냥 정리만 하면 돼요. 그래서 뭐에 대한 연구를 했고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찾아낸 요 그림 있죠? 이 그림에 대한 설명만 짧게 써주면 돼요. 결론을 길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. 결론은 짧을수록 좋아요. 그래서 간결하게 새로 확인된 내용 위주로 쓰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실험을 나는 뭘 했고 어떻게 했고 뭐 거기서 어떤 식의 뭐 처리를 했고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이제 이미 앞에서 본문 보면서 다 이해했어요. 따라왔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만 나는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싶어 라고 해서 쓰시고, 걔를 더 줄여서 초록에다가 초록 뒤에 붙여주시면 좋죠. 여기까지 했고요. 이제 뒤쪽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뒤쪽은 다음 영상에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